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거치는 연령대는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를 먹고 20대 중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학생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훤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밟아온 같은 분야라 더 그렇겠지만 매년 같은 학년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 예외 없이 반복되는 학생들 형태는 늘 같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이는 결코 헛먹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면 어린 시절 어른들이 나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문득 쑥스럽고 고개가 수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 학생들은 저도 그랬듯이 아무 생각 없이 넘쳐 흐르는 자신감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뻣뻣이 고개 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노숙자 신세, 최악의 테넌트, 시민권 포기, 어려운 자녀 교육, 그리고 HDL입니다. 집 없이 노숙자 된 사람들 주위에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 이 RV를 마련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된 한 예가 있는데요. 작년에 59살의 노숙자가 된 한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로라 가르시아 로스인데요. 그나마 현재 RV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989년형 아주 구형 모델 RV를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나마 이것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에어컨이 다행히 작동을 한다고 하면서 버뱅크 공항 가까운 길거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RV들이 여러 대가 서 있는 근방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주택지역이 아니고 비즈니스 지역인데 이 커다란 나무 옆에서 그나마 그늘이 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비즈니스 주인이 이 건물 옆에 붙어있는 삐져나온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번씩 채울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전기 아울렛을 한 번씩 이용해서 커피 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에어컨디셔너가 고장나고 그 안에서 질식사할 정도로 보낸 적도 여러 번 된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근방에 RV에 불이 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위협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RV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요.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그로소리를 사기 위해서 반마일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따라오긴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홈리스가 된 지 3달째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은 어떤 종류의 주거시설이 절박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본인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 길거리 세워놓고 RV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죠. LA시 의회도 RV 안의 생활을 금지하면서 특히 이것이 학교나 주택지역의 파킹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라 씨가 원하는 것은 거주지에 주소가 있고 식수가 흐르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주거지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LA 시내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LA 노숙자들 추세를 보면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 로라 씨도 예전에는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이곳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20대 중반에 한때 약물과 알코올 등의 방탕한 생활을 뒤로 하고 본인이 직접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셔먼 옥스에 이 투카 거라지가 달린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고 집을 팔아야 했고 아파트로 옮긴 후 싱글맘으로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40대 들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반복됐습니다. 샌프란도 밸리에서 한 달에 $1,000 내는 방 하나 렌트에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도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 집에서 몇 년 머물다가 그 친구가 작년 2022년 여름에 타주로 이사를 가면서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죠. 앞이 막막했습니다. 현재 RV는 이때 당시 살았던 지역과 가까운 곳에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지역에 마음이 더 안정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나마 RV야말로 집과 가장 비슷한 것이라고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누군가 알려준 정보를 받게 됐는데요. 바로 연방정부의 Section 8 하우징 바우처라는 이것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원베드룸 아파트먼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57페이지에 달하는 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했고 은행 기록과 여러 가지 베리피케이션이 요구되는 것을 갖추었습니다. 작년 LA 카운티 안에서만 거의 25만 명이 아주 작은 확률의 기대를 걸면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6만 개의 바우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이 홈레스들에게 할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라 씨는 운 좋게 4,300명 바우처 받은 사람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때가 올해 2023년 1월이었는데요. 길거리 신세 7달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우처 안에는 많은 조건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것이 만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60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 렌트해줄 랜드로드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 바우처는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LA 카운티에서 이렇게 바우처를 얻은 사람들 중 거의 절반, 48%는 데드라인을 넘기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라 씨의 경우 60일 익스텐션까지 포함한 만기일은 9월 8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흥분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락을 해보면 이미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과 같이 이런 바우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의 생사의 경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올 여름이 되었을 때 반복되는 거부, 리젝션으로 기대에 이제는 실망만 되풀이되는 것이었습니다. 8월이 오고 만기일은 가까워오고 8월 초에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매니저가 섹션 8 사람을 환영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45 애플리케이션도 내고 너무나 현실에 가까워 기대는 최고였죠. 그렇지만 결국 그녀의 애플리케이션은 리젝트가 되고요. 주인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랜드로드가 섹션 8을 거절하는 차별은 불법이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지속되고 거절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하이드 파크 지역의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억셉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직 랜드로드만 동의하면 되는 것인데 랜드로드도 그녀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LA 하우징 오토리티는 그녀에게 여러 개를 인포메이션을 더 요구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대한 추가 정보, 혼인 상태, 예전에 살던 주택 매매 형태, 또 대학 잠시 다녔던 그 재학 시절에 받았던 Financial Aid Information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숙자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나 은행 어카운트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복잡한 verification 프로세스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로라 씨는 며칠을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다 갖추어서 재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기일이 지난 지 6일이 지났는데 바우처는 익스파이어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때는 더 이상 시간이 너무 걸려서 결국 리젝트가 됐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정해보지만 이미 물은 강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하다가 이런 이유로 바우처를 받고도 포기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고 허탈해하면서 로라 씨는 오늘도 RV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타날까 무섭고 진저리 쳐지는 새를 들어 사는 사람, 테넌트라고 그러죠. 테넌트의 경우인데
집주인 사샤 조바노비치 씨의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 조바노비치 씨는 이 치주치과 전문의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게 된 사람인데요. 바로 베벌리 힐즈 옆에 있는 브렌트우드에 언덕 위에 위치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건설한 멋있는 수백만 달러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아침마다 본인 집에서 자동차까지 걸어가기도 부담되는 현실입니다. 바로 집 뒤에 붙어있는 게스트하우스 ADU라고 부르죠. 이 Additional Dwelling Unit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곳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무작정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트 허시혼이라는 여성 때문인데요. 그녀는 애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2022년 4월에 끝났고 그 이후로부터는 렌트 프리로 눌러앉아 있고 지금까지 540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리로케이션 피로 1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바노비치 씨는 본인의 집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엘리자베트, 그녀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그녀의 변호사는 이 집에 붙어있는 게스트하우스가 퍼밋 없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렌트 낼 것이 요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랜드로드는 법을 어겼다면서 이런 불법 시설을 렌트로 수입을 올리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발목이 잡히고 이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살고 있는 사람을 강요한다고 비난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61살의 조바노비치 박사는 1990년 암스테르담에서 LA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현재 브렌트우드 집을 구입했고요. 2010년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드림하우스를 만들었죠. 브렌트우드에 잘 알려진 게리 센터와 근접한 좋은 위치이고요. 산과 바다의 전망이 최고인 집입니다. 2019년부터 뒤편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렌트하면서 이 최고인 5개 스타 리뷰를 줄곧 받아온 곳입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9월 허시혼 씨에게 하룻밤 105달러에 6개월 장기 렌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토탈 187일에 2793달러 수입이 되는 것이었죠. 이런 롱텀 스테이는 렌트를 주는 사람에게는 자주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도 다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올린 허시혼 씨에 대한 리뷰가 너무나 까다롭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망설여졌지만 단순히 마음 좋은 호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에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이런 마귀 같은 존재가 될 줄 미처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댁에 서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러다 5달 정도 지났을 때 창문 블라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을 들여다본 조바노비치 씨는 기겁을 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른 자국이 여러 곳 있었고요. 곰팡이 모습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고치려고 그녀가 당분간 호텔에 묵을 것을 제안했고 비용 부담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절했죠. 이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집을 바꾸어서 본인이 집에 사는 본체에 머무르라고 오퍼도 했는데 그것도 거절. 그렇게 수차례 이메일이 오고 가면서 만기일인 2022년 3월 19일이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어떤 제안을 주어도 절대 떠날 의향이 없다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갈 장소 마련하고 이런 차원에 배려한다는 이유로 한 달 뒤인 4월 12일까지 머무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더 긴 시간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이미 예약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LA시티의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연락이 가게 되고 두 사람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조바노비치 씨는 이사 비용으로 2,000달러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남의 집을 침해하는 트레스패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애초 무브아웃 데이신 3월 19일 후 연장된 것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연락하려고만 했고 에어비앤비는 조바노비치 씨의 어카운트를 삭제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수차례 퇴거 eviction 노티스를 서브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이 여성은 LA시의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에 연락을 취하고 본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ADU의 두 가지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거주하도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다시 말해서 퍼밋 없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그녀는 LA 하우징 인베스티게이터에 고발을 했고요. 불법 에빅션 피해자라고 선언했고 괴롭힘을 당한다. 리로케이션 피를 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반대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조바노비치 씨는 에빅션 노티스를 캔슬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빌딩 앤 세이프티 오피스로부터 $600 벌금도 물었고요. 앞으로 예약되고 있는 모든 예약도 취소됐습니다. 허탈감에 빠진 조바노비치 씨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1년 반이 넘게 무작정 묵으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느냐고 되묻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옥 속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카메라는 늘 켜져 있고 알람도 켜져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알고 보니까 이미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260만 그 집에서 렌트하우스에서 쫓겨나고 2달 만에 브렌트우드의 조바노비치 씨 집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논쟁은 LA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현재 정신없는 LA 렌트 마켓에 이런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시정부는 이런 데서 테넌트를 더 보호하라는 입장이 역력합니다. 더욱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두드러졌는데 거기다 6개월이 넘는 기간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적용되기 시작한 이 Cause Ordinance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서 랜드홀드가 이빅션을 취하려 할 때 특정한 법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 이빅션이 불가능하고 리로케이션 피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조바노비치 씨는 더 이상 ADU 렌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10만 주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옥 같은 테넌트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것이 실수라고 말을 하고요. 집에 속해 있는 ADU가 퍼밋 없이 지어진 것에 대해 몰랐던 것도 실수로 인정합니다.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참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지금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관된 어처구니 없는 비싼 $2,350라는 이 수수료, 이거 비난의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미국인들이 이번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여권을 반납하는 데 들어가는 청구되는 액수, 엄청난 액수이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수요일 4명의 시민권 반납자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정에 소송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2014년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면서 상당수가 더 이상 미국 시민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국 세금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미국 시민권을 반납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 포기 수수료라고 하는 renunciation fee로 $2,350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런 renunciation fee는 임의적이고 불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기는 fee는 사실 renunciation process, 서비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시민 숫자는 500만에서 9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일부는 일 때문이거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해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나머지 상당수는 원해서가 아니고 우연히 미국 시민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제 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 경우이죠. 그런데 미국은 해외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그 어떤 국가보다도 힘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은 어디 거주하는 것에 상관없이 매년 인컴 텍스를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 2010년 이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소개된 이후에 전 세계 은행들은 미국인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들의 은행 활동을 IRS에 보고하도록 강요되는 현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적절한 서류 절차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은행 구자를 열거나 재정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는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 들어가는 요금 피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 피도 $450 수준이었는데 2014년에 가서 이것이 $2,350로 거의 6배 높아진 셈이죠. 이번 집단 소송에 의하면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2,350 이상 요금을 낸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4사람 중 한 사람인 에스터 젠키 씨는 이 요금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면서요. 그녀는 아이오와 주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26살 때 이 독일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독일 함부르크로 이주를 하고 2 자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55살이 된 이 여성은 남편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팔 경우 책임져야 되는 여기서 나오는 캐피털 게인 세금 등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겪어야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터무니없고 많을 줄 새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2018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미국 국경 바깥에 살지라도 우리는 정상인들이라고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사는 피오나라는 여성인데요. 지난 4월 미국 시민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법적 수수료만 $18,000 이상 쓴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부여하는 것 미국 정부야말로 범죄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에 말한 대로 생각지 않게 accidentally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펠로우십으로 1년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4개월 됐을 때 영국으로 돌아갔고요. 미국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여성이죠. 그녀는 그동안 마치 미국 시민권 룰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시민권을 반납하는 과정에 엄청난 요금이 부여된다는데 또 놀랐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미국 시민권을 이러해서 더 반납하게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는 리스트 안에는 이 유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영국의 예전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도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영국 부모 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 때 미국을 떠났는데 그러나 그동안 복수 국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언제 미국 시민권을 반납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는 미국 시민권인 것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2015년 당시 미국 세금 액수를 보고는 치를 떨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어떤 국가와 달리 미국 세법은 시민이 어디 거주하든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입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미국인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세금 청구소에 놀라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도 예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나온 다음에 캐피털 게인 텍스를 두고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IRS가 나를 쫓아온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때 영국 엠파이어 시절 식민지였던 케냐 혈액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Part Kenyan President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 데이터 수치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 반납한 숫자는 당시 20% 상승한 4,27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이렇게 해외 거주자 중 이 미국 시민권 반납의 가장 큰 이유는 앞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세금 이유, 거기다 여기 부과되는 엄청난 요금, fee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런 증가는 2005년에 비교를 하면 무려 18배가 증가한 숫자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 절차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전문가 의뢰를 해야 할 정도면서 이것 자체도 추가 비용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죠. 앞에 말한 대로 2010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이후 개인은 모든 외국 자산을 리포트해야 하고요. 은행 기관은 모든 해외 구자 활동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것은 이미 1만 달러 이상 어카운트를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하는 존재하던 그 의무 위에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애초에 벌어지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스위스 은행이 미국인들 자산을 도피시키는데 실제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한 이후 해외 도피의 그 탈세와 전쟁을 선언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700에서 800만의 미국인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요, 수많은 해외 은행들 중에 일부는 미국인 클라이언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부작용까지 초래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유층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다면 미래 한층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모를 텐데 실제로 이런 세금 이유로 다른 이유 말고도 세금 이유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체는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IRS가 문을 두들길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미국인,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여권을 반납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티네이저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 안에서 성장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현실이니 부모들은 이런데 스트레스를 더 추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본인도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저널리스트 상까지 수상한 자녀 교육가가 있습니다. 제니퍼 브레헤니 월러스인데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시험 성적에 운동팀의 선수로 뽑혀야 하는 등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이런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의 제목은 When Achievement Pressure Becomes Toxic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성취에 동반되는 압박이 그 도가 넘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녀는 수많은 정신과 전문의와 인터뷰를 가졌고 또 하버드 교육학 연구가들과 협조해서 연구를 했고 전국에 6,500여 명이 넘는 부모님들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도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 스페니쉬 시험 잘 봤니? 하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면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어떻게 보냈느냐 점심으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대화로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신과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에서 얻은 것은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부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아이들에게 정신적 전염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성취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아이는 생각에 모든 나의 가치는 성취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노력한 에포트를 칭찬하기보다 높은 점수를 더 칭찬하는 것은 이런 성취라는 것이 이 독적인 레벨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란 지적이죠. 사실 이런 것도 수많은 학생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타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인간으로 가치를 따지는데 오직 학교 성적과 다양한 활동에서 얻은 퍼포먼스에 달려있다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로서 이 최고를 원하는 부모로서 아이를 전혀 푸시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긴 대화가 대부분이 성적과
결과에 치중하지 말라는 지적이죠. 부모로서 자녀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특히 요새같이 빠르고 불확실한 사회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적절한 방향으로 이것이 푸시되고 인도하면서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험난한 세상에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너무 지나쳐 버리고 강도가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 9만 6천 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이 중에 37%가 anxiety disorder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15%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anxiety와 우울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욕이 상실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절정에 이르면서 실제로 얻어야 하는 성취의 절대 위험을 감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먼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anxiety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컨트롤부터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신뢰, 또 무조건 사랑 주는 것만이 오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아이에게 한층 더 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그 무엇을 대신해 주는 것보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본인이 결국 해내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이를 몇 배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부모가 우려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결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우려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힘든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힘들고 위험한 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모 본능, 이것이 충분히 자연적인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나 위험을 앞에 두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오버리액트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서 보면 그것이 아이에게 절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꿈꿔왔던 아이비 리그 스쿨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이 오버리액트 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스모크 디텍터 프린시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베이글이 조금 타면서 나오는 냄새를 두고 스모크 디텍터를 올리고 비상 비핑이 요란하게 울리고 불이 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죠. 이런 패닉 상태야말로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본인에게 부모님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끝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이런 활동도 성취를 주로 올리는데 주목적을 두는 튜토링 같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쓰는 지금 경제적인 지출이 대부분 어떤 곳으로 가는지 튜터링, 스포츠 코칭 등인지를 물어봅니다. 또 세 번째는 매일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학시험 잘 보았는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했으면 못하는 이유 등으로 이런 대화가 대부분인지를 물어봅니다. 또 네 번째는 아이와 다툴 때가 있을 텐데 이를 다툴 때 주로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 등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아이들 학교 성적이나 활동 성취에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과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지, 아이들 스케줄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보면 아이들이 어떤 프레셔를 받고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대화를 먼저 꺼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페니쉬 시험 성적 외에도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람 전체를 생각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월러시 아이도 올해 대학 지원 원서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주일에 대학에 대한 대화를 몇 번 하는지 그 숫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특별히 말을 꺼낸다면 물론 대화를 하지만 본인이 꺼내는 데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아이가 집에서 떠나서 같이 사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이럴 때 스트레스 쌓이는 대학에 대한 대화로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그러면 HDL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서 결코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놀라운데요. 지난주 바로 뉴럴로지 의학 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노년층의 디멘치아 확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HDL도 정상 레벨 유지하는 것이 심장이나 뇌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작년 12월에 나온 연구 결과에도 HDL을 두고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온 것과 달리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모르는 점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레벨이 높다는 점이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의미가 결코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HDL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요.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24,000명의 미국인 성인의 낮은 HDL 레벨은 심장질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것이 백인 성인의 경우에는 그런데 흑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연구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HDL이 보호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데 놀랐다고 하면서 거기다 낮은 HDL의 경우에는 흑인 성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도 놀랍다고 추가했습니다. 현재 콜레스테롤 정상 레벨을 다 알고 계신지요? 이 콜레스테롤은 HDL, LDL, 토탈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데 이 전체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mg per 데시리터입니다. 150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00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HDL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심장에 좋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온 것도 사실 몇십 년이 되는데 너무나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HDL을 100% 높이는 약까지 내놓기까지도 했죠. 일반적으로 HDL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체중 확률이 낮고요. 한층 더 활동적이고 흡연자가 아닌 경우가 높고 이 프리다이어베틱인 경우도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나온 결과를 두고 연구 리더인 UC 샌프란시스코의 에린 퍼거슨은 HDL과 디멘치아의 가능성에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의 관계는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두 개 사이 관계는 적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HDL이 높은 경우나 낮은 경우에 디멘치아에 대해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18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또 연구가 시작할 당시 디멘치아의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팔로우를 했고요. 그러는 동안 콜레스테롤 레벨, 생활 패턴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중에 2만 5천 명이 이상이 디멘치아가 생긴 것입니다. 연구 대상 사람들 중 이 중에 평균 HDL 레벨이 53.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정상에서 차이가 나면 날수록 디멘치아의 숫자는 컸다는 것인데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분석해 보니까 HDL이 65 이상 되는 가장 높은 그룹은 이 디멘치아에 걸린 확률이 15% 높았고요. 반대로 이 HDL이 11에서 41로 제일 낮은 그룹도 중간 그룹에 비해서 7% 디멘치아 확률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반면 LDL 레벨과 디멘치아 확률은 연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NYU 랭곤 심장센터의 디렉터인 Dr. 하워드 와인트라우트 박사는 이번 결과에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HDL을 두고 이 분야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HDL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인간 몸이 HDL을 어떻게 사용하고 뇌 혹은 몸 다른 어디에 축적해 놓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L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정규적인 운동, 건강한 습관들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HDL 레벨을 단순한 레벨에서 이 HDL 파티클, 조각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파티클이야말로 혈관에서 LDL을 없애서 간으로 옮겨 몸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흔히 말하는 좋은 임무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고 바로 HDL 파티클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의 레벨만 높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죠. 높은 HDL 레벨이야말로 사실 동맥이나 정맥, 혈관 자체를 더 뻣뻣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관을 찾아낸 디멘치아의 경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뇌졸중, 스트로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뇌 안에, 심장과 달리 뇌 안의 HDL 레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영향과 많이 다르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뇌 안에 너무 많은 양의 HDL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은 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디파짓, 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갖게 하는 유전자와 디멘치아 위험도의 연관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연구를 합쳐서 볼 때 인간 몸 안의 HDL 레벨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요. 또 추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와인트라우트 박사는 높은 HDL 레벨이 디멘치아가 생기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결과에 나이가 먹은 노년층에 HDL이 무조건 높다는 것은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일반인들이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일단 일반인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 대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많이 들어온 좋은 콜레스테롤, HDL도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디멘치아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더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HDL이 백인과 흑인의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들은 정기적인 운동에 적절한 음식 섭취 등 건강한 생활 습관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예전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활발한 활동량이야말로 건강에 제일 좋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